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오셔서 있고요. 저는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서울은 엊그저께 체감 온도가 27도까지 떨어져가지고요. 걸어 다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 쉬하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떨어져서 얼 정도로 추웠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코가 막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 느꼈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 내려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저기 너무 추워서 옷을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내려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 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역시 남쪽이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하시는 일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한파남 교수님의 책 출판식을 메인입니다. 그 출판식 행사를 메인으로 해서 사실은 매년 저희가 뭐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경매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건 없었고요. 일단 매년 뭐 가격도 마지막 행사 끝나고 나서 회장님 조하에 그런 행사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 한파남 교수님의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마지막 지금 책 집필하신 마지막 수필집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수필로 만나는 이 선조들의 지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본 행사 잠깐 하고 교수님 앞에 모셔서 교수님 지나간 이야기 그 다음에 궁금하신 대한민국의 훌륭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10월 작년에 신문학생에서 이 무대 앞에 오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판 교수님 모시고 신학선생회를 주최하게 된 오늘 한국출판문화사회진흥원에서 한국연결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 경제 서점이 지역 서점이 너무 사라지면 하는 데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지역 서점, 지방 동네 서점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선도 서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 지역에 저희 서점이 선도 서점이 되어서 먼저 이러한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느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펼치게 어느 서점에서 오늘 내 책이 걸렸거나 할 정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국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독자분들이 어느 서점에다 보면 이런 책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앞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 심화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그 컨설팅에 제가 창원 이 서점이 여러 서점이 창원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에서 활성화 기간에서 이렇게 독자분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루는 그런 지원책을 제가 두 손 들고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요 제가 저희들이 오늘 우리 배우분들 참석해 보시고 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네 서점에 대한 좀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많이 이용들 해주시고 우리 분들한테도 많이 선정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요즘에 대형 서점들, 그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진짜 동네 서점이 너무 문 닫는 곳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약간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일부 지원을 받으셔서 이런 행사를 또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시작으로 해서 교수님이 초석을 닦아주셨으니까 아마 그 밑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또 이런 좋은 행사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한 20여 분 계시거든요. 우리 윤혜룡 부장님께서 소개 잠깐만 해드리고 바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웅거리죠. 마이크를 쓰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리니까 제일 마이크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네. 또 오늘 이 행사가 원래 여충교 선생님이 이제 이 출판문화진흥원과 능률협회 이쪽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의 창원에서는 노다지 서점만 아마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책을 아껴뒀다가 좀 가지고 오는데 저는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양을 넣으면 저도 사야 됩니다. 책을 또 준비를 못했어요. 못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오늘 못 드린 분들한테 바로 이 자리에서 써서 좀 그리고 서명해서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에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가 뭐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경남대학에서 31년 동안 재직을 하고 나서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곱게, 좋게, 멋있게 표현하면 컴퓨터 공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 너 언제부터 고쳤어? 라고 한다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서 보니까 컴퓨터라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 짓을 할 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서 그때 제가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왜? 차선이 2차선, 2차선 하면 양쪽 4차선 되지 않습니까? 4차선을 걸 때 가운데 오면 신호가 끝나서 그 안에 앉아서 건너야 됐습니다. 걸어가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선 육체적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찾기 시작한 게 인도라는 데를 건너고 한 4년에다가 산 꼭대기 다니는 거 25년 하면 거의 29년, 30년을 산을 일주일에 한 5번, 6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12km, 한 3시간씩 의사도 그러고 우리 대회장님 산을 낭만하고 계시는데 나보고 제발 좀 산에 좀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80 넘었기 때문에 산에 그만 다녀라.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글쓰기를 택한 겁니다. 50대 막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국내에 있던 모든 수필집은 다 한 20권을 사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거의 다 컴퓨터로 요약을 했습니다. 각 권마다. 그렇게 하고 5년 하고 나서 58에 등단을 했습니다. 58에. 그리고 60에 첫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1년에 한 권 해서 22권을 지금 수필집을 22권 냈습니다. 그러면 네가 31년 동안 대학에 근무할 때 책 몇 권이나 썼냐? 책 대학 교재 약 30몇 권 썼습니다. 30몇 권 써서 그때는 참 제가 잘 나갔어요. 전국의 컴퓨터 서적은 제가 제일 많이 파는 교수였으니까요. 아마 요즘으로 해도 아파트 한 2채 정도의 예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수필을 써보니까요. 지나가는 개도 와서 저기 하네요. 옛날 전국 서적을 쓸 때는 출판사에서 돈 써가지고 와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수필집을 써가지고 수필집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 라이브로 고개 내둘러요.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필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수필을 쓸 때요 일반적으로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필집은요 맨날 내가 뭐 했고 그거 별로 관심 못 끌립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뭐 이웃집 순이를 사랑했고 오빠를 사랑했고 그거 써봤자 별로 안 읽어요. 테마 수필을 관심을 가집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거. 내가 창원에 산다. 그럼 창원을 주제로 해서 써보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절에 관심이 있나? 절 중에서 큰 절을 너무 많이 소개했으니까 저건 암자만 한 70개 찾아다니면서 써가지고 목을 하나 내보내야 또 무슨 저기 같은 거 시골에 가면 다리하고 고목나무가 있죠. 그러면 다리면 다리, 옛날 다리, 고목나무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이제 대충 쓴 게 절기와 습속해서 절기하고 습속 요거 했고 우리 말밭 선택해서 우리 말밭 손주에 대해서 4권을 썼습니다. 아마 손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4권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는 곳이 마산이기 때문에 마산에 대해서 한 권 썼고 그 다음에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 지금 2권을 출판했고 한 권은 원고를 써놨는데 아직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잡지사에 연재를 하기 때문에 연재가 안 끝나서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22권 중에 절반 정도는 뭐를 했느냐면 테마수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었고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책을 22권째에 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자린고비의 노래가 나왔느냐? 제가 31살 때, 그 다음에 와이프가 27살 때 동짓달 초 8의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 혼인을 해서 금년 11월 8일이 혼인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애들 할머니한테 제법 멋있는 남편이고 가장으로 자리매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딱 한번 들어보니까요. 제가 완전히 쫌생이고 뭐 참 말도 안 통하는 우구집쟁이고 그렇게 각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 내가 참 멋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참 형편없는 서프로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뭘 생각했느냐면은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린고비.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 또는 얘기라는 것을 자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얘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자린고비.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노래. 그러면 뭐 멋있게 표현했으니까 나를 볼 때는 뭐가 있어 보이네. 이게 개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다.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을 썼는데 그러면 이 책에다 무엇을 담고 싶으냐. 요번 책 22번째 책을 결혼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살면서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와이프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와이프가 이제 자기가 전신 마취라고 수술한 게 6번이랍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 내가 그 겪은 얘기를, 와이프의 병 얘기를 참 크로즈오버 시키자. 그걸 우세시키자는 얘기 아니고 남편으로서 미안한 거, 못 지켜준 거. 이게 미안해서 그 책을 쓰면서 한 차파를 그걸로 했습니다. 그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거에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와이프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반성이고 뉘우침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하면은 정적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걸 책의 2장인가 놓고 제 1장에다는 뭐를 넣냐면은 우리 원고의 지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옛날 거를 빗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 책에서 내가 좀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비와 머슴이라는 글 제목이 있어요. 노비와 머슴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우리는 노비하고 머슴을 했을 때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면은 이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런 저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노비와 머슴 하는데 노비하고 머슴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비는 뭡니까? 저거의 신분의 높고 낮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삶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렇게 노비와 모습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나는 노비야. 회사의 노비야. 노비라는 것은 주인에게 생사 역할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회사 사장이 자기를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제입니다. 노비하고는 달라요. 모습은
계약 기간만 끝나면은 주인하고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놈이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저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은 기로소 얘기다. 기로소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이제 기로소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를 보고 이걸 썼느냐면은 기로소 얘기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례를 레이타이다 보면은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레기를 줍게 동사무소에 한 100명씩 모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아닌데 한번 보세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로소 얘기 같은 걸 이렇게 쭉 쓰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저기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집에서 나갈 때 보통은 인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출필국 반필면 아닙니까? 나갈 때는 반드시 어른들에게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는 돌아왔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빗대서 좀 쓰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는 가졌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전공서적 한 30권 정도 냈었고 그 다음에 이 수필을 쓴 게 지금까지 22권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권을 썼거든요. 55권이면 제가 지금 나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20살 때부터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권씩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필집의 경우는 그렇게 인기를 이끌어본 책이 없어요. 요 숫자만 채웠지 제가 과연 글 쓰는 사람이 맞는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쯤 이렇게 썼으면은 책 한 권이 몇십만 권은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대학 교재 같은 건 1년에 10만 권씩 나갔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저게 됐는데 문학적인 자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씁쓸한 따름인데 다만 내가 매년 책을 한 권씩 내는 데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아직도 뭔가를 한다 하는 것을 특히 손주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도. 제가 이제 저기를 해도 저희 손주가 하는 얘기는 할아버지는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 지금 올해 이제 대학 들어가는 놈한테요. 같이 방을 씁니다. 같이 방을 쓰면은 저는 12시 전에 자요. 그러면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더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지치지도 않아. 재미있어. 할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너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피곤하지만 할아버지는 맨날 놀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러는 거지. 대단해. 너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대신 할아버지 하는 거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쓰는 거는요, 고사성어 쪽에 굉장히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를. 고사성어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삶의 지혜, 철학, 가치관을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많이 들어서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고사성어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가지지만, 제가 저기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학자나 역사학자는 아니다. 한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저는 인용만 해서 들려서 못해요. 그 양반들이 할 일은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충 제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 또 제가 생각했던 거, 특히 자린고비의 이 노래, 요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린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구입을 하더라도 꼭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수필집을 한 20권 내도 제가 얼마 몇 권 달라, 그 이상은 출판사에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전부 사서 다른 분들한테 보내주고. 근데 오늘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 가지고 와서 못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는데, 못 드린 분들은 가능한 한 제가 나중에 한 번씩 어떻게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 너무 길면은 재미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혹시 저한테 뭘 조언을 하고 싶거나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출근했는데 무슨 책이 왔더라고요. 예. 마음이 좀 심하게 편지 읽었는데, 제가 그 227페이지가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 지금 너무 공감되고 막 여기 보면은 내주면은 도시로 있고 주문을 붙여갖고 있다는 딱 풍부한 말인데도 다른 메모가 있게 보니까 진짜 너무 깊더라고. 그런데 무슨 같은 경우는 비추는 비추어 보인다는 게 사람 일상생활에 미쳤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지인들하고 가까운 동반자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수용이 되는 거는 교수님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가 수처럼 이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멘트 네. 내용을 알면 이렇게 할게요. 자, 마이크를 제가 질문하실 분은 그냥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은 교수님 한 9페이지 정도를 막 이렇게 정리해서 오셔가지고 자, 읽어주셔서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9페이지를 쭉 설명을 해주셔서 여쭤볼 건 없고, 사실 지난달이 금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잘 맞죠? 네. 금원식 잘 하셨어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지났어요. 아마도 밥을 따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식을 아니, 외식을 못하고 와이프는 하루에 전 와이프대로 나가서 행동했고, 저는 11시, 12시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기 손주는 알아요? 소유를 모르죠. 그거 얘기 안 하니까. 그거, 애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꼰대스럽다고. 그런 거 못하고. 어차피 꼰대 소리 듣는 거. 네. 저는 가능한 한 가족들이 생일 같은 데 특별하게 모이거나 그러지 말고 평소에 모이자.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자기는 더 급한 일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 때문에 온다? 이건 며칠 전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얘기죠.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05년도에 처음 출판을 하셨잖아요. 스프링을. 예. 그 제목 네. 첫 출판했던 게 책 제목. 그래서 하도 많아서 숨 돌리시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첫 책이 뭐더라? 맞습니다. 창밖과 더운 밤. 창밖과 더운 밤이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며느리에 대해서 쓴 겁니다. 큰 며느리. 네. 2005년 어쨌든 그때도 22권 책을 내셨고요. 제가 살짝 질문 드리고 중간중간에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다시 해주세요. 안 들려가지고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고 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신 분들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아까 질문해 주신 것이 좀 다시 여쭤봤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늦췄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네. 너무 빨리 진행되면 후루룩 끝나고 버려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끊을게요. 저 사실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혹시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며칠을 찾았는데 영상이 딱 4개가 있더라고요. 다 패드림 출판사에서 교수님이 책을 내신 동기, 그 다음에 지인분께서 어떤 그런 날 이렇게 이제 영상을 꾸며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조회수가 79회, 제가 오늘 79 찍었습니다. 거기 출판사 인원 보니까 한 24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보신 분 한 79분, 그 다음에 영상 4개 총 합해서 한 300여 분 정도가 보셨어요. 근데 저기 그 영상 끝물이, 발물이 할 때 같은 스피를 쓰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 제가 좋은 말을 해주셔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스피가 이승훈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영상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 같은 남자, 이게 제목입니다. 옆에서 걸으면 친한 척 팔짱 끼거나 손이라도 잡고 싶은, 떠날 때는 멀리 터미널까지 따라가서 마중하고 싶은 남자. 저도 이런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박판원 교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읽어서 맨 마지막 글씨에 이렇게 써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보니까 비서다 보니까는 이제 임금 카드 결제하고 마지막금을 현금을 했더라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카드 밀세서를 보니까는 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남은 거는 내가 밀어 넣겠다, 대충 넣겠다 했는데 너무 교수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어떤 사람이었나?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나?